주말로 편안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8월 첫 주말 토요 랭킹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광선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한 랭킹 바로 만나보시죠.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이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가 된 이상 이 전세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게 된 것입니다. 벌써 전세 대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대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걸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동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방금 보신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국회 연설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5분 레전드 연설이다, 사이다 경제학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렇게 관심을 크게 받는 이유가 뭘까요?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초선 의원인데 이분이 원래 이제 경제학자 출신입니다. 예. KDI에 계신데 뭐 유명 칼럼니스트 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복잡한 이 전월세 임대차 3법 이 설명하려면 뭐 몇 시간 해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예. 저희를 또 뭐 글을 쓰는 입장에서 보면 짧게 어떤 면에서 모든 내용을 담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상대방이 어떤 면에서 보면 5분 동안 들어도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예. 지금 윤희숙 의원의 5분 연설을 보면 지금 임대차 이 법의 문제점, 또 우리나라 전세제도의 문제점, 또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에 대한 어떤 이 문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했고, 또 굉장히 진정성이 느껴졌다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뭐 사람 비방한다든지 또 어떤 야유를 한다든지 이런 거 있는데, 한마디의 야유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윤희숙 의원의 어떤 내용 자체가 굉장히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특히 초선 의원이 손도 못 떨면서 하는 그런 내용을 예. 보면, 정말 자기가 어떤 진정성을 국민들한테 이야기하고 있구나, 국회의원들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면들. 그리고 아마 여당 의원들도 사실 이 내용을 들었으면 굉장히 따끔했을 겁니다. 네. 평론가님, 사실 이제 윤 의원의 이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윤 의원 본인의 부동산에도 좀 관심이 맞아요. 가는 것 같은데 네. 임차인이다, 임대인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임차인이면서 임대인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리지널 임차인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또 비판도 했지만 네. 원래는 이제 2주택자였다는 거예요. KDI 연구위원, 정책 담당 실장도 지냈고 그러다 보니까 KDI가 세종에 있습니다. 네. 세종에 하나 집을 보유하고 있었고 또 원래 가지고 있던 집은 성북구에 있습니다. 네. 성북구에 자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2주택자였는데 세종은 이제 출퇴근할 일이 없으니 그렇네요. 최근에 매각을 했고 네. 1주택자인데 이것을 전세를 주고 본인은 지역구가 서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남 서초에 전세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주소지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이면서 임대인, 1주택자인 건 맞습니다. 최근까지 뭐 2주택자였다는 것은 비판 사안이지만 처분했으니까 최근 뭐 청와대도 다 비서관들이 처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주택자인 임대인이면서 전세를 주고 있는 본인도 전세로 들어가 있는 임차인인 게 맞다. 이게 팩트가 되겠습니다. 네. 예, 윤 의원의 주장을 보면 김광선 변호사님, 그러니까 가뜩이나 저금리 때문에 전세가 사라지고 있는데 어제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오히려 소멸되게 생겼다. 이런 주장을 이제 어제 윤희숙 의원이 한 건데 실제 오늘도 조가심을 보니까 전세 종말론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근데 뭐 종말론까지 뭐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전세를 반전세 또는 이제 월세를 이걸 굉장히 가속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일조를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법 자체가 사실은 세입자를 위한 법이잖아요. 그러면 내용 자체는 세입자를 위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이제 세입자 보호에 굉장히 이바지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부작용 자체가 이제 몇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전세라는 게 우리나라 아주 특이한 제도거든요. 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뭐 그런 제도인데 그래서 사실 주거비용이 세계 주요국들 따져보면 주거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뭐 40% 이상인 국가나 도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전세로 일반적으로 주거의 어떤 매도 가격이 한 50% 정도? 뭐 굉장히 좋은 위치는 뭐 60, 70%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거기에 이자 정도의 어떤 비용을 댄단 말이에요. 주거 비용으로. 근데 이게 만약에 월세로 이게 전환이 하게 되면 주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주거 비용이 소득에서 한 20%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아마 급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결과적으로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낸 이 임대차보호법 3법이 결국적으로는 전세를 굉장히 폭등시키고 또 세입자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중하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아마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여당에서 알고 통과시켰는지 그렇지 않고 만약 알았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 또 대책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거에 관해서는 뭐 별 논의가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 전세 시장의 반응은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그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세 매물은 하나도 없다고 보시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매도 매물에 관련된 거, 전세 매물도 거의 0이라고,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전세가 잠긴 현상이 있죠. 근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 인삼시대가 전세만으로 전부 다 매수적으로 들어가가지고 기온 와서 전부 다 사와서 부모한테 3억 증여받고 대출 땡기 60억 5,000억씩 올라나와요. 충분히 이렇게 나와요. 누가 돼요? 기록갱신이야. 내가 우리 더 대표로 와요. 네, 무슨 일입니까? 전세도. 네, 평론가님 이제 어제 시장의 반응을 함께 보셨는데 뭐 전세 잠김, 제로 뭐 이런 네, 표현들이 네. 나오고 있는데 온라인상에서는 좀 우려대로 집주인들의 불만이 나타나고 네, 있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그러니까 있어요.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제가 주목해보는 기사는 균형 잡는 게 중요하니까 세입자의 입장, 집주인의 입장. 아까 뭐 임차인, 임대인입니다. 공동으로 동시에 임차인이면서 임대인 사람도 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세입자들의 고민은 두 가지로 갈려요. 하나는 그나마 4년이라는 안정성이 생겨서 다행이다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전세를 못 구하게 됐네. 그러니까 이사를 좀 단계에 가야 되는 사람과 지금 쭉 있고 싶은 사람의 입장이 또 갈리고요. 집주인의 입장은 더 복잡합니다. 대부분의 중론이 이거 사유재산권 침해 아니냐 이런 이제 목소리가 높고 또 하나는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세입자 내보내는 방법, 꿀팁. 근데 이게 어떤 것들이 주로 나오는지 아세요? 법으로는 어떻게 못하니까 네. 계약을 청구권을 이제 행사하면 어떻게 못하니까 그렇다면 우린 다른 법을 들고 오자. 이런 벽에 못 박으면 파손이다. 네. 그래서 내보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부동산 업자들에게 많이 문의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적대적 관계가 되는 것은 행복한 주거가 되는 데는 저해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좀 이게 원만하게 풀릴까 걱정이 큽니다. 네. 네, 걱정이 큰 상황인데 여당에서는 임대차 3법이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히려 전세 대란 이것이 언론의 과장 보도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큰 틀에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일부 보도에는 침소 봉대하는 과장 뉴스도 포함되어 있고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시장 교란 행위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지적인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과 정책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주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등 남은 법안들도 통과시켜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을 완성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언론의 전세 대란 보도가 과장 보도다. 이게 지금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인데 그래서 계속 속도를 더 내겠다. 어떨까요? 시장에 더 악화되는 거 아닌지 걱정이 좀 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정부나 이제 여당이 현실을 좀 잘 모르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와서 어떤 속도를 좀 완화해서 좀 천천히 가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모든 문제가 생기면 이제 처벌 만능, 규제 만능 이게 다 이걸로 다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의 원리를 좀 쳐다보면서 좀 연구를 하면서 뭔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너무 속전속결 하다 보니까 땜질 방식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부작용이 다시 튀어나오고 그런다고 보는데 일단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대폭 올렸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세금의 전가를 누구에게 하느냐면 이제 세입자에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서 이제 재건축에서 분양권을 받으려고 하면 2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실거주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재건축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세를 안 내는단 말이에요. 예. 그럼 서울에서는 재건축 단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전세가 씨가 마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으려고 하면 집주인이 또 실거주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전세 없어지겠죠? 거기다가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또 그런 경우에도 실거주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전세는 씨가 말리게 돼 있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 정책에 있어서 어떤 허점이 있지 않았었는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을 했는데 거기에 부작용이 나타나면 그 부작용을 원래는 그 부작용이 나타나는 걸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다 보고 또 전문가들하고 같이 많은 토론을 거치면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자체가 언론의 이제 과도한 보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현실을 좀 직시하지 못한 시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의원님 뭐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여당에서는 사실 부동산 입법에 굉장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어제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와대 참모들한테 이제 다주택 처분해라 이렇게 선언한 마지막 날이기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좀 살펴보니까 여전히 참모 8명은 다주택자였고 또 처분 시한도 한 달 연장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이걸 제일 판단하는 기준은 그러면 정부의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보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부동산 정책을 그동안 정부가 쭉 뭐 발표를 해왔지만 이게 어떤 시장의 신뢰를 잃는 게 뭐냐 하면 그럼 당신들은 다르게 가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다 다주택 다 갖고 있으면서 집을 팔아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렇다 보니 지금 장관과 그다음에 수석비서관 중에서 다주택이 꽤 많은데 이미 지난해부터 노영민 비서실장이 다주택은 팔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여전히 지금 팔리고 있지 않다가 지난번에 이제 결국 노영민 비서실장 본인이 지금 청주 집을 팔고 그러니까 또 이게 똘똘한 한 채만 남겨 팔았다고 그래서 또 이제 지금 강남의 집까지 팔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원래 그래서 어제까지 이제 시한을 정해서 매매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다들 한 8명 정도가 아직까지 집을 정리를 못 했다는 거예요. 물론 뭐 개별적인 사유는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주택자를 무조건 나쁘다고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보면 부모님도 모셔야 하고 또 예를 들어 남편이 다른 데 가서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경우에 실제로 그쪽에 집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도 남편이 일본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본에 주택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 등등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워낙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뭔가 보여주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명이 아직까지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는 뭐냐면 1차적으로 노영민 실장의 지시가 잘 먹히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솔직히. 보통 회사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하면, 근데 문제는 이게 시장에 내놓으면요, 집은 요즘 시장 가격보다 낮게 내놓으면, 아니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비슷하게 내놓으면 바로 팔려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몇몇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 가격보다 높게 내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팔린다고 그러는 겁니다. 일부러 안 팔려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전에 한번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예. 뭐 장관 같은 분은 시장 가격보다 높게 내놔서 아니 내가 내놨는데 안 팔린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시장 가격보다 한 10% 높게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본인은 안 팔린다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딱 내리니까 바로 팔려버렸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아마 물론 이제 정리는 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다주택자를 무조건 판다고 해서 지금 이게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할 일은 집을 팔고 말고 이런 거 하기보다는 아까 윤희숙 의원이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부작용이 뭐고 시장의 상황은 어떤 것인지 공무원들요. 지금 시장 나가서 부동산 업계 다녀보고 이민들 들어보면 밑바닥 여론 다 합니다. 시장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 이제 위에서는 정책의 정당성만 주장을 하다 보니 실제로 이게 시장의 반응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여 가면 또 부작용이 나오면 또 정책 나옵니다. 또 나와요. 그럼 이제 4년 뒤에 나중에는 이제 집값이 그때는 또 오를 거 아니겠어요? 그때 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현실에 맞게끔 좀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면 저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예. 이런 부동산 정책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엊그제 상당히 놀라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서울에서 사실상 압승을 거뒀었는데 서울 여론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전주에 35.2%에서 31.4%로 떨어진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반대로 32%에서 40%대로 갑자기 올라가면서 지지율이 역전됐습니다. 이게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이라고 하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이렇게 갑자기 여론조사 결과가 뒤바뀐 것, 서울 민심이 달라진 것, 어떻게 부동산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저는 부동산 정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 전세가 씨가 마르고 이제 부동산에 관련해서 이제 세금을 굉장히 올리면서 또 공시지가를 굉장히 많이 올렸잖아요. 제가 보니까 강남이나 또 일정 특정 지역은 한 50% 가까이 올렸어요. 실질적으로 피부 느끼는 게. 그런데 사실 저도 주위 사람들 많이 만나면 뭐 집이 있는 무주택자가 됐건 주택자가 됐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또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나 지금 전세 끼고 한번 집을 한번 사보려고 했는데 이게 불가능해졌다. 근데 저희도 사실 같이 있는 변호사도 있고요. 또 주위에 변호사하면 뭐 어느 정도 뭐 월급 수준도 꽤 되고 연봉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젊은 변호사는 무주택자거든요. 근데 굉장히 절망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도 현 부동산 정책이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이전에 뭐 1주택 가진 사람 또 다주택 가진 사람도 이 부동산 정책에 굉장히 피해자라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어떤 폭등의 정도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또 전세금의 어떤 올라가는 수위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제가 볼 때 여론조사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고 또 한 가지 이제 최근에 사실 각 상임위가 전부 다 위원장이 여당 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그런 법이 통과가 아니고 거의 뭐 상임위는 뭐 당정청 회의처럼 보이고 또 본회의는 민주당 의원총회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민주당 아닌 국회의원이 거의 없잖아요. 그걸 통과하는 걸 보면 거의 뭐 만장일치 가까운 수준으로 통과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여당의 어떤 독주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평론가님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네. 과거 비슷한 여론조사를 비교해 봤을 때 수도권 이전 관련해서도 좀 여론의 변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흐르면서 이 민주당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돌이켜보면 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태년 민주당 대표가 처음으로 행정수도의 완전 이전을 선언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때는 야당이 바로 이거 국면 전환용 꼼수 아니냐,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일부 의원들은 검토해 볼 만한 거 아니냐, 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좀 승부수다. 왜냐하면 사전에 이미 민주당은 이 여론을 읽고 있었다. 근데 그 직후에 나온 여론조사는요,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약 53% 이상의 국민들이 행정수도 이전 찬성일세. 높았네요. 예. 그리고 심지어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그때 지역 분포로 보면 호남 광주가 제일 높았고 그 다음이 충청, 대전, 세종권이었고 그 다음에 제일 부정 여론이 좀 높은 건 서울 정도였어요. 수도권. 수도가 가버리니까 서울 시민들은 이제 반대 여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데 대체로 평균으로는 과반 이상이다. 근데 그게 리얼미터 조사였고요. 이번에 한국갤럽 조사가 나왔는데 이 수도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높게 나온 겁니다. 네. 49%. 그리고 이 긍정 여론은 43%. 격차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한 일주일여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했고 오히려 민주당은 이게 국면 전환용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진짜 이것은 이 문재인 정부의 과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요 사업이라는 이 입장을 또 오히려 역설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논쟁이 격화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네.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여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여당으로서는 지금 부동산 시장 안정 그리고 수도 이전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할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근데 이번 주에 이 한 장의 사진이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보시면 뭐 이재정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모습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서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인데 네. 문제는 뒤에 있는 뉴스 속보 사진이었죠. 거기 보면 대전에서 굉장히 비 피해가 커서 한 명이 사망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상황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전 중구가 지역구인 황운하 의원도 너무 크게 웃고 있는 사진이 나와서 상당히 비난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자, 황 의원 관련해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황 의원은 이렇게 말했는데 같이 들어보시죠.
그렇죠. 네. 약간 좀 악의적으로 좀 조작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웃어야 될 순간 또 행사가 있고 슬퍼해야 할 순간 또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은 이렇게 당할 악마의 편집이라도 이렇게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많이 배웠습니다. 아, 많이 그렇습니까? 배웠고요. 예. 많이 배웠고 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싼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현중 의원님. 네. 악의적 조작이다 이런 이제 생각은 여전히 뭐 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차례 이제 해명을 하면서 오히려 논란이 커진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게 조작됐다는 건지 궁금하긴 해요. 글쎄요, 뭐가 조작됐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당시 이제 대전 충청 지역에 굉장히 수해가 많이 난 날, 그날 오전에 이제 이 최강욱 대표 중심으로 해서 이 철험회라는 모임을 한 것 같아요. 아마 젊은 변호사들 중심으로 해서 뭐 검찰 개혁 관련해서 그런 모임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 뒤편에 이제 이 뉴스 특보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대전 충청에 특히 대전 지역에 지금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예. 자, 그거 나온 상황에 저렇게 이제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언론들이 아니 뒤편에는 지금 대전 지역 사망자 이 소식이 나가는데 저게 지금 대전 중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황운하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게 파한돼서 하고 있고 다들 즐거워하고 있으니 당연히 언론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자기 지역구에 저렇게 지금 사망자가 발생하고 재해가 발생했는데 저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문제제기한 것뿐이에요. 근데 언론이 뭘 지금 악의적으로 편집했다는 건지 뭐 문제가 되면 자꾸 이제 언론을 탓을 하는데 예. 이 대부분 지금 박주민 의원하고 이제 이재정 의원 두 사람 빼고는 다 초선 의원들입니다. 그러면 이날 같은 경우는 지금 대전 충청 그날 저희들 언론사 같은 경우도 이 수해가 심해서 아파트 단지가 다 침수되고 굉장히 그렇죠. 심각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당사자지 않습니까? 지금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구잖아요. 분명히 보좌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지금 의원님 지금 지역에 비가 많이 와 사망자 발생했답니다. 저 같으면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더구나 초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지지해서 내가 정말 여러분 위해서 정말 멸사분공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하면 내 지역민들의 아픔과 나의 아픔이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단 내려가야죠. 못 내려가더라도 내려가는 신용이라도 해야죠. 가서 네. 지역민들한테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이제 구조는 되고 있는 것인지 살펴야 되는 게 당연히 지역구 의원의 책무 아닌가요? 근데 본인이 저렇게 해서 뒤에 뭐 이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저렇게 웃는 모습을 보니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복장이 터질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세 차례나 그럼 나 매번 그러면 울어야 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문제제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공감대를 좀 넓히라는 문제제기인데 그거를 자꾸 악의적 편집이다 했다가 새벽 늦게나 이제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또 민심을 살펴야 되는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자세가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황운하 의원은 당시에 수해 상황을 몰랐고 어제는 피해 복구 작업에 함께했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핫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네, 현직 검사들 사이에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육탄전, 몸싸움. 입에 담기도 민망한 단어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상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당시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한 검사장의 카카오톡, 비밀번호가 바뀌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어떤 얘기인 거죠? 이게 어쩌면 이 수사팀이 유심칩이 필요했던 이유일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물리적인 충돌까지 일어나면서 유심칩을 확보하려고 했을까? 예. 또 이제 무엇을 삭제하려고 이제 걱정을 해서 이 손을 뻗었다가 저렇게 됐다. 지금 일단은 한 검사장과 지금 정 부장검사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니까 예. 그 진위는 뭐 감찰 결과에서 듣기로 하고 예. 우리는 뭐 직접 보지 못해서 모릅니다. 그런데 그 유심칩은 압수가 됐죠, 결국. 3시간 후에 돌려줬다고 해요. 네. 그럼 유심칩을 왜 압수한 걸까? 예. 이게 퀘션 마크였는데 유심칩을 가지고 수사팀이 뭔가를 한 정황이 나온 건데 말씀하신 대로 유심칩은 사용자 식별을 위한 장치인 거예요. 그 안에 뭐 정보가 막 들어있진 않아요. 예. 그래서 사용자 식별이 왜 필요했을까? 애초에는 텔레그램을 확인해 보려고 했다라는 추정은 나왔고 한 검사장은 나 텔레그램 쓰지 않는다 이렇게 됐고 그런데 카카오는 누구나 쓰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게 대부분 뭐 쓰죠. 이 메신저, 문자보다 훨씬 더 쉽게 씁니다. 그런데 이 아마 카카오 메신저를 들여다보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밀번호가 있어야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심칩을 이용해서 유심칩은 이 공기계에다가 꽂게 되면 이 공기계 자체를 통신사는
한동훈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카카오에 접속하려고 하는데 비밀번호 모른다. 예. 그럼 카카오에 비번을 새로 주십시오 하면 새로운 비번을 알려주죠. 그걸 가지고 접속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요. 그러면 비밀번호가 바뀌죠. 새로운 것으로. 네. 그리고 유심칩을 돌려받고 보니까 카카오 메신저의 아이디는 그대로인데 한동훈인데 비밀번호가 바뀌었다. 그렇다면 수사팀이 여기에 접속을 시도한 것 아닌가. 이 카카오톡을 이제 열람하려고 한 게 적법이냐 위법이냐 이 논란이 지금 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변호사님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검찰 측에서는 적법한 영장 집행이었다라는 입장을 고수는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이 한 검사장의 유심을 활용해서 만약 수사를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위법한 증거 수집이다.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일단 뭐 디지털 기기가 굉장히 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관련된 증거가 굉장히 증거로서 스모킹 거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사도 거의 따라가는데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또 현행 뭐 법 자체도 사실 그에 대한 범위랄지 뭐가 위법인지 뭐가 적법인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유심칩 자체는 사용자의 인증을 위해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처음에 제가 볼 때는 유심칩을 앞서러 갔을까? 거기다가 뭐 정진훈 부장검사까지 가서 유심칩을 왜 하려고 그랬지? 그건 사용자 개인정보만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압수수색하면.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결과적으로 인증을 새로 받고 비밀번호를 변경해서 혹시 SNS를 통해서 특히 이제 카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공무관계를 좀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한 방법 자체가 압수수색 영장이 제시가 돼야 하는데 적시가 돼야 하는데 이제 중앙지검에서는 적시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영장에는 유심을 이용한 우회 접속 목적이 적시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회 목적으로 접속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압수수색 영장 그대로 한다고 하면. 네.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비밀번호까지 다 변경을 하면서 SNS, 카톡이나 텔레그램을 과연 볼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진 거냐. 이것은 사실 이제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주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법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우회 접속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비밀번호를 변경한다랄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통신 내용을 본다랄지 아니면 SNS 자체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것 자체는 이거 압수수색 영장 갖고 오면 저는 되지 않는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그럼 이 유심칩 가져가지고 그 사람의 개인정보가 하는 모바일을 할지 모든 거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 뭐 감청과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건 명백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러면 통신비밀보호법상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정진훈 부장검사가 수원에 있을 때 이 방법을 쓴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제 도박 사건을 하면서. 그런데 아마 유심칩을 가지고 접속만 한 게 아니고 비밀번호를 변경했다랄지 아니면 SNS에 관련된 걸 보았다고 한다면 이건 법원에서 재판하면서 유법하냐 유법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쟁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그 문제까지 제기하는 건 아닌데 지금 일단 정진훈 부장 검사를 독직 폭행으로 그렇게 지금 고소를 했고 그래서 서울 고검에서 엊그제 이제 고소인으로 한 검사장을 조사했다 이렇게 그렇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면서 엊그제 한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이 허위사실 유포했다 이 부분을 조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일각에서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의 상황에서 중앙지검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물리적 방해가 있었다. 즉 한동훈 검사장이 어떤 압수수색을 어떤 방해하는 물리적인 행동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피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공무집행방해로 한동훈 검사장을 이제 처벌하겠다는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어요. 근데 입장을 이제 바꿨습니다. 공무집행방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한동훈 검사장은 이거 지금 허위 사실 아니냐, 내가 언제 지금 막았느냐, 본인 주장에 따르면 당시에 지금 정진훈 부장이 옆에 와서 지금 뺏으려고 하니까 본인은 이걸 이거 왜 뺐냐고 해서 그냥 넘어진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전혀 어떤 면에서 보면 방해를 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자기가 뭔가 쌍방폭행 비슷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게 지금 허위 사실 아니냐, 이래서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 지금 서울고검에서 관련 당시에 지금 목격자도 꽤 있습니다. 네. 당시에 압수수색을 하러 왔던 검찰 수사관 또 한동훈 검사 측의 비서라든지 또 법무연수원 직원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들을 불러 조사해 보니
당시에 한동훈 검사장이 폭력을 행사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공무집행 방해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이제 빼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뭐 허위 사실이나 무고라든지 이런 걸로만 이제 독직 폭행을 했다나 뭐 이런 등등에 대한 것만 이제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실 공방이 지금 벌어지는 건데 지금 뭐 부분적으로 아마 영상을 촬영한 거 한동훈 검사도 제출했다고 그래요. 네. 당시에 폭행 현장의 진짜 모습은 그런 영상은 없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영상은 없더라도 목격자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조사를 하게 되면 당시에 누가 어떤 면에서 보면 거짓말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뭐 곧 밝혀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변호사님,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실제로 한 검사장 측에서 정진영 부장검사가 좀 해명하는 듯한 영상을 제출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증거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물리력 충돌이 있었을 당시에 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어요. 물론 이제 객관적인 증거도 그 자리에 있어서 목격을 한 사람들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죠. 그런데 여기서 팀이 또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온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법무연수원에 있는 사람들을 나누실 텐데 그러면 그때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자기 팀이 속한 그러한 뭐 한동훈 부장에 대해서 유리한 진술, 또 아니면 정진우 부장에 유리한 진술, 그러면 진술이 굉장히 나눠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영상을 촬영했다면 모르겠지만 그 당시 영상 촬영이 안 됐다고 중앙지검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이후의 정황이 어땠느냐가 사실은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제출한 그 장면이 담긴 영상에 정진훈 부장검사가 미안하다. 내가 뭐 좀 약간 흥분을 했다. 뭐 아니면 내가 오해를 해서 마치 텔레그램을 지우는 걸로 착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런 네. 취지로 사과하는 장면이랄지 이제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한동훈 검사한테 유리할 거고요. 만약에 그 장면에 정진훈 부장이나 아니면 수사팀에서 아니 우리는 적법하게 하는데 당신이 왜 그랬느냐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면 그건 한동훈 검사장에게 불리하겠죠.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이 이 영상을 자신에게 불리한 거면 제출했겠습니까?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제출했겠죠. 예. 그러면 이 영상 자체는 중앙수사팀 정진훈 부장에게 불리한 영상이 될 수 있고 증거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정진웅 부장은 당시 압수수색 직후에 병상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본인도 지금 보시는 사진인데 지금 병실에 누워서 수액을 맞는 그런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압수수색 과정에서 또 몸싸움이 있었고 그 당시에 정 부장도 상당한 어떤 피해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됐단 말이에요. 최영일 평론가님.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금 저것도 같이 한번 보시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당시에 정진욱 부장 측에서는 팔과 다리의 통증, 전신 근육통 증세가 와서 정형외과를 찾았었고 그러니까 큰 병원을 가라 이렇게 해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해명이 달라졌습니다. 뭐 정시에는 아니지만 정 부장이 병원에 입원했던 게 압수수색했던 지난달 29일 오후 5시쯤인데 당시에 별 의료적 입원 사유가 없어서 근데 당시 열이 나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그리고 수액치료를 받고 코로나상 문제가 없어서 10시 30분에 귀가했다. 이렇게 조금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평론가님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그러니까 될까요? 이게 보도가 좀 다양해요. 바뀌었다고 보는 쪽도 있고 뭐 이해가 간다는 쪽도 있고 객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몸싸움은 있었고 어쨌든 한동훈 검사장도 물리력으로 폭행당했다. 네. 무려 독직 폭행 고소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정 부장 검사 입장은 정반대죠. 그냥 손을 같이 뻗다가 균형을 잃고 같이 넘어졌는데 나도 다쳤다라는 취지로 저 사진도 공개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이 법무연수원 분원이 용인에 있지 않습니까? 정형외과가 어딘지는 정확치 않지만 정형외과를 찾아서 몸이 아프다. 근데 이제 그때 변호인이 입회한 후에 긴장이 풀리면서 전신 통증이 왔다. 그래서 정형외과로 갔는데 정형외과에서는 그때 이야기로는 혈압이 급격히 상승을 해서 요거 좀 이상하니 응급실로 가보시오. 저녁 5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가까운 쪽에 대형 병원으로 간 거예요. 예. 응급실로 갔어요. 근데 응급실에서 보니까 별 이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기초검사를 해봅시다. 근데 기초검사 안에 코로나19도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몸이 안 좋다고 하니 그럼 수액주사를 맞고 조금 이제 쉬시고 나가십시오. 검사 결과도 보고. 대체로 우리 코로나 검사 6시간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5시 이 응급실로 들어갔다가 10시 반경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는 이해를 했어요. 뭐냐면은,
이 의도치 않은 물리적인 충격이 있었고 병원에 가서 저도 이제 차문에 한번 맞췄는데 갈비뼈 부러졌나? 그러고 응급실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럼 왜 아프죠? 그럼 몸이 놀란 겁니다. 하루 이틀 쉬시면 됩니다. 네. 뭐 그런 경우 정도로 이해할 수는 있겠는데 해석은 좀 구구하죠. 그리고 예. 사진을 보고는 전 상당히 다쳤나 보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게 확인된 겁니다. 제가 짧게 예.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저는 저 사진 올린 것은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왜 부적절했냐면, 저게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원을 했다고 한다면, 저 사진을 올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 사진을 올렸을 때, 국민이랄지 아니면 시청자 입장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한동훈 검사장한테 폭행을 당해서 응급실에 갈 정도로 굉장히 심한 그런 경우였구나. 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사진을 올리면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저렇게 병원에 입원했다. 그런 취지의 설명을 달았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마치 폭행을 당해서 정말로 응급실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사진을 그것도 공직자가 올린 것 자체는 누가 물리력을 행사한 거와 상관없이 저는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예, 이 의원님 이런 가운데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저 병상 사진을 찍으러 누군가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앙지검 직원이 가서 사진을 찍었다고 해요. 근데 한 보도에 따르면 저 코로나19로 인한 음압 병실에 아무 보호장구 착용 없이 들어갔다. 뭐 이런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진이 왜 필요했을까? 이 이제 문제죠. 아니, 아픈데 사진을 굳이 왜 찍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보자면 당시에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렇게 못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죠. 저렇게 들어가서 사진까지 반드시 찍으라라고 또 올리고 이런 행위를 보면 뭔가 이걸 쌍방폭행으로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병원에 퇴원할 때 병명이 코로나 검사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처음에 저거 봤을 때는 저도 이건 뭐 한동훈 검사가 좀 폭행을 행사했는 것 같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정황을 알아보니까 전혀 이제 그게 아니었어요.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이거는 사실은 공직자가 할 자세가 아니죠. 이게 보통 보면 우리가 뭐 사건할 때 주로 이제 뭐 범죄자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자기가 다쳤다라고 해서 이제 저걸 과잉적으로 하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검사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인지 참 이런 모습을 보고 실망하신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김광산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 내내 수도권에는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서 날씨 소식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남영주 기자. 네. 예, 경기 북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현재 경기 북부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기 연천군과 파주시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고 있는데요. 특히 임진강 최북단 필순교 수위가 행락객 대피 기준인 1m를 넘어서며 경기도는 연천과 파주 지역에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서울과 경기 일대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최대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어제 오후 6시부터 오늘 오전 9시까지 강수량을 보면 경기 강화 119.5, 파주 93, 김포 87.5mm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는 호우경보가, 인천 옹진과 강화, 경기도 가평, 양주, 고양, 포천, 동두천, 김포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안산, 성남, 용인, 의정부와 부천, 과천 등에 호우 예비특보를 내렸습니다. 네, 비 피해도 심각한데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어제 전남 구례 계곡에서 피서객을 구하던 순천소방서 구조대원과 피서객이 숨졌습니다. 구조 작업을 벌이다 숨진 28살 김모 소방교는 몸에 묶고 있던 안전줄이 끊어지면서 계곡물에 휩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소방교의 장례는 전라남도장으로 치러지며 1계급 특진이 추서됐습니다. 또 어제 오후에는 강원 삼척시의 한 하천에서 2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천에 남성이 떠내려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소방당국이 구조에 나섰는데요. 남성은 50분 만에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한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네, 스튜디오에 서혜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변호사님, 저희 이제 코로나19 이야기를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 저희가 제목을 짜파구리 파티의 억대 소송이라고 좀 잡아봤어요. 근데
한변 있잖아요. 한변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유족 측을 대표해서 정부에 억대 소송을 했는데 저희가 그 화면을 좀 준비해봤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사망자가 나왔음에도 청와대에서 짜파구리 파티를 하는 등 동떨어진 인식으로 대구 시민과 경북도민에게 상처를 줬다. 이런 취지로 소송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첫 번째 코로나로 관련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 사건이 아마 첫 번째 소송으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 그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로 사망한 6명의 그 희생자의 가족 19명을 이제 대리를 해서 3억 원을 이제 일부로만 청구를 한다 이렇게 해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 손해배상 청구액은 3억 원이지만 사실 일부만 청구한다고 했기 때문에 추후에 그 증액이 될 여지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지난한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일단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사실 어떤 것이든지 어렵거든요. 일단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그 국가가 어떤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입증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가가 어떤 점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예를 들어 초기에 방역 조치라든지 예방 조치를 적절히 이행을 했는지 그리고 그런 조치 의무 위반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감염 확산에 일조를 했는지 그리고 그 감염 확산이 결국에 이 사망과 어떤 연관관계 그리고 인과관계를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아마 따져볼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소송을 제기한 이 6명의 유족이 사실상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입증 책임을 하는 것이 사실상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또 만약에 입증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손해가 이 사망으로 인한 손해라든지 그런 손해 액수도 추후에 좀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코로나19 유족을 대신해서 국가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낸 한변이 언급한 게 이제 짜파구리 파티죠. 이게 지난 2월 20일 청와대 오찬을 얘기하는 건데 당시 영상을 먼저 보시죠. 남편이랑 같이 영화관에 가서 봤고. 그럼 즉석 퀴즈. 이 배역의 이름은? 제 아내가 우리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헌정하는 짜파구리 이거 맛보기로 그렇게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함께 유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기생충이 아카데미 사관왕이라는 네. 어마어마한 사실 기록을 네. 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와대 초청해서 오찬이 벌어졌던 그렇죠. 거고. 근데 문제는 전날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다는 것 같아요. 하필이면. 예. 그래서 정말 안타깝죠. 2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 두 가지 사건이 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 하나는 좋고 호지에다가 쾌거인데 예. 또 하나는 정말 비극이고 참사하고 안타까운 일이 이제 동시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 지도자의 고뇌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사각을 막 올라가고 있던 파죽지세에 서해 교전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는 이제 사상자들이 나온 와중인데 당시에 또 김대중 대통령은 경기 참관을 아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마 이때도 빛과 어둠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런 장면의 하나로 좀 이해가 됩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정말 유족의 안타까움에 우리가 좀 조명을 하느냐, 아니면 또 이 아카데미 사관왕 쾌거라는 역사적인 위대한 또 과업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하냐에 따라서 입장들은 시각은 갈릴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대통령은 한 분이니까 예. 이쪽도 치하해야 되고 이쪽도 위로해야 되는 역할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2월 20일에는 보신 장면이 있었고요. 사실 짜파구리 측면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는 어찌 보면 이게 참 서민 레시피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또 알려지는 계기를 만든 영화가 예. 되기도 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 시점이 전 정확히 기억나는 게 한 달 동안 잘 방역을 하다가 1월 20일 한 달 전에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어요. 예. 30대 중국 여성이었어요. 이분은 완치돼서 우한으로 우리가 전 세계로 돌려보내준 분이에요. 손편지를 또 우리 의료진에게 남겼거든요. 감사하다고 또 편지 썼죠. 우한에 저희 집으로 한번 꼭 초대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방역 관리가 역학 추적이 다 되다가 이 대구 신천지 교회 사태로 2월 후반부터 폭증하던 상황. 예. 전날만 해도 100명이 넘게 확진자가 나왔고 첫 사망자가 나온 날이거든요. 그래서 저 이 대통령이 봉준호 감독을 치하한 저 짜파구리 파티가
조금은 복잡하게 비춰졌을 사안인데 이 소송까지 해서 이게 승소할 수 있을까? 저는 예.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변호사님 의견을 주시긴 했는데 한변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앞서 저희가 본 그 영상 속의 그 모습들이 경북 도민과 대구 시민에게 상처를 줬다는 취지인데 이게 입증이 가능할지와 3억 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현실적인 게 좀 궁금하긴 해요. 사실 요거 하나로만은 3억의 손해배상 금액이 모두 인정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유족의 입장에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구 지역은 사실 그야말로 난리가 났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혼란의 연속인 상황에서 그리고 실제로 사망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방역에 대해서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국가의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에서 이런 뭐 짜파구리를 먹으면서 즐겁게 웃으면서 있던 그런 행동들이나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그리고 특히나 대구 지역의 그 사망자들과 아니면은 코로나 감염자들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그 유족들은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실제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거는 좀 법률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의원님 뭐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주시긴 했는데 이런 가운데 뉴스가 있었어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결국 구속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일단 영장 실시가 거쳤고 어제 밤늦게 일단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습니다. 일단 증거인멸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유로 이제 일단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를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만희 지금 총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 코로나 사태 때 이제 감염병 관리법 위반, 즉 이 신도들의 어떤 명단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게 아니냐는 이제 이런 의혹이 있었고요. 또 네. 횡령 혐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수원 신축하면서 56억 이제 횡령한 혐의하고 또 교인 현금들 횡령한 것들 뭐 등등의 이제 혐의로 됐는데 아마 이제 지난번 그 코로나 사태 때 사실 이제 그동안 신천지라는 이 교단이 굉장히 좀 은밀하게 활동을 많이 해왔고 당시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게 퍼지면서 일단 각 시도 지자체에서 명단을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신도들이 그 보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는 다층적으로 이제 관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초기 신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신천지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뭐 교육생이나 이런 걸로 이제 관리가 됐고 기존에 이제 또 교인들 관리가 됐고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공개하기가 굉장히 어떤 꺼리는 측면. 근데 문제는 이 감염병이라는 거는 뭐 사람을 구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당국의 대응이 늦어져서 결국 하루에 1000명씩 막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한 사태.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교단의 책임을 묻는 것인데 이미 기한 3명 정도가 이미 이제 관련자들이 구속이 된 바 있어요. 아마 그런 혐의의 연속선상에서 이제 이만희 총회장이 일단 구속이 됐는데 아마 이만희 총회장 쪽에서는 이제 원래 89세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일단 그 법원 쪽에서는 이 수감 생활을 못할 만큼의 건강 상태가 아니다. 이런 판단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만희 회장은 코로나 확산에 대한 국민 분노가 커질 때 직접 사과에 나서기도 했었죠. 당시 모습도 같이 보시죠.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많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네, 신천지가 조금 전에 입장문을 하나 냈습니다. 그러면서 신천지 교회는 방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 그리고 총회장께서, 그러니까 지금 이만희 회장이죠. 방역 당국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방역 방해 목적으로 명단 누락을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신천지가 밝히고 있는데 최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안팎의 시각은 갈릴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이제 신천지 측은 그 당시에 기억이 생생해요. 입장을 또 당시에도 사실은 직접 뭐 이 기자회견을 열려고 하다가 그렇게는 하지 않고 화상으로, 영상으로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달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속적으로 일관된 이야기는 협조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 입장을 바꾼 적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구속까지 이르게 된 것은 실제로 협조했느냐 이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시각이 엇갈리는 게 신도 명단과 시설에 대한 문제를 감췄느냐 아니냐 이 문제인데 보안 문제를 좀 고려하긴 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일부러 감추고 방역을 방해한 바는 없다. 지금 이 주장이거든요. 이 주장이 저는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천지 신도 측의 입장이 맞다면 무죄로 흘러가겠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뭔가를 은폐하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결국은 또 이제 유죄가 뭐 양형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판단이겠습니다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신도들의 말이 전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사실은 방역당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뭐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코로나 관련된 소식 하나 더 짚어볼 텐데요. 저희가 준비된 화면을 좀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이 보시면 돈이 막 갈기갈기 찢어지고 모두 다 훼손이 된 상태잖아요. 네. 이제 한국은행에서 상반기 손상된 돈의 규모를 발표를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불안하니까 돈을 세탁기나 전자레인지에 돌리면서 무려 2조 7천억 원 가까운 돈이 그러니까 돈이 이제 손상이 됐다고 해요. 근데 이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한국은행의 그 손실 화폐에 대한 보상 기준을 보면요. 그 전체 화폐의 4분의 3 이상이 이제 남아있을 경우에 그때는 전액을 새 돈으로 지급을 해준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 4분의 3 미만 그리고 5분의 2 이상 그 정도의 금액이면 반액만 지급을 해주고요. 아예 5분의 2 미만으로 손실이 됐다, 남아있지 않다 한다면은 그거는 세지폐로도 교환이 안 되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뭐 세탁기에 넣고 돈이 뭐 갈기갈기 찢어지고 남아있지 않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상 세지폐로 교환받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방역에는 철저해야겠지만 너무 지나친 걱정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럼 다음 네 번째 한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네, 뭐 저희가 다음 주제는 뭐 요즘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맹견 관련된 영상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영상부터 함께 보시면서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네,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흰색 반려견을 데리고 가는 여성을 향해서 저렇게 갑자기 맞은편에서 검은색 맹견이 뛰쳐나옵니다. 뭐 순식간에 흰색 개에 달려들어서 물어뜯는 모습인데 이렇게 개 주인들이 막아서려고 하고 있지만 굉장히 소수무책인 모습이에요. 결국 이 흰 개는 이제 죽었다고 하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이 영상으로만 봐도 상당히 좀 위협적인데 굉장한 맹견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저거 반복적으로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저게 사실은 이제 뭐 그 작은 개도 그렇지만 또 만약에 어린아이였으면 어떻겠는가라는 또 생각 들어요. 지금 이 개종이 이제 로트와일러라는 견종인데요. 이게 이제 보니까 독일산인데 예전에 뭐 히틀러가 경호견으로 썼다고 그럽니다. 네. 가장 또 힘이 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목표를 딱 정하면 이 개들은 거기에 집중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 사육사들 이야기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조그마한 이제 애완견에 바로 물어서 거의 한 15초도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이게 거주하는 그 연립 같은 데서 튀어나와서 저렇게 이제 가는 걸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천만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반려견들 또 반려묘들 키우시는 분들이. 근데 그만큼은 우리가 특히 이제 이런 맹견들 같은 경우는 관리 지침들이 있습니다. 입에 나갈 때는 반드시 이제 목줄을 하고 목줄도 그냥 목줄이 아니고 굉장히 튼튼한 목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입 가리개를 분명히 하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그렇죠. 할 수 없게끔. 네.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종들이 세퍼트라든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로트와일도 마찬가지로 정해져 있는 게예요. 근데 이게 지금 목줄도 없이 또 입마개도 없이 저렇게 그냥 무방비로 지금 나가서 한 거죠.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게 또 이 개가 또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동안 또 이런 사례가 몇 번 있었고 주민들의 지금 불만들이 계속 되어 왔던 문제고 그래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 견주가 이 개를 키우지 못하도록 해달라라는 지금 청원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님, 좀 영상 보시면서 굉장히 많이 놀라시던데. 저도 아까 페팸족 천만시대. 그러니까 그게 뭐 강아지가 제일 많고요. 또 고양이를 또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 조류도 있고. 그러니까 동물끼리의 뭐 공생과 평화도 중요해요. 그럼 키우는 사람이 안전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법률도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맹견, 지금 5종류에 대해서는 이 외부로 나갈 땐 입마개하고 목줄이 필수예요. 그렇죠. 이거 안 하면 처벌받아요. 이 처벌이 너무 낮아서 또 높여달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데 지금 아까 어린아이였으면 어땠을 뻔했을까 하는 끔찍한 이야기를 또 이 위원님 해주셨지만 저는 동물 키우는 입장에서는 스피츠가 가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견주 입장에서는 11년을 함께 생활했다고 해요. 예. 그럼 동고동락해온 가족인 겁니다. 15초도 안 걸려서 눈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저 견주도 다치셨는데 구하려고 지금 로트와일러 그 무서운 맹견에게 저항을 하잖아요. 이 견주까지도. 그런데 이게 그럼 왜 입마개와 목줄 안 했나? 지금 골목이 좁습니다. 이게 공원이거나 넓은 지역이면은 아마 로트와일러의 견주도 산책을 데리고 나왔다가 뭐 목줄을 놓쳤거나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저 정황을 보니까 로트와일러의 견주는 산책을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집 현관문에 서 있는 상황에서
목줄과 입마개가 없이 저 맹견이 뛰어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결국은 이제 집주인은 막지 못했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흥분한 로트와일러가 마침 지나가던 스피츠를 물어 죽인 상황이 된 건데, 자, 이 경우 참 고민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 문을 열어놓은 잘못이 있겠죠. 예. 걔가 방치된 잘못은 분명히 견주에게, 가해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일상생활 관리도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사랑스러운 개일 수 있지만 정말 이게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는 게 그렇죠. 입증된 거거든요. 특히나 주의하셔야 된다는 교훈이 남습니다. 네, 뭐 변호사님 앞서서 얼핏 말씀을 주시긴 했었는데 사실 이 맹견이 이런 사고가 과거에도 있었다고 하고 또 주변에 사는 동네 주민분들께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까지 올리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미 같은 유사한 그 패턴의 사고가 한 5번 정도 있었다 이렇게 청원글에 그 게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청원자는 이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로트와일러를 이 동네에서 키우지 말아달라는 청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그 처벌을 좀 바라고 있는 취지로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청원에 뭐 22,000명 이상이 지금 동의를 한 상태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맹견과 관련된 어떤 법률을 보면요. 동물보호법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맹견을 이제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 그때는 입마개를 한다든지 목줄을 한다든지 적절한 이동 조치를 하고 밖으로 나가야 한다. 이런 조치를 위반하게 되면은 사실 과태료 300만 원 이하 에 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태료라는 것은 사실 벌금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아니에요. 그래서 과태료 300만 원도 사실상 이런 거에 있어서는 매우 낮은 기준이 낮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 맹견의 견주가 이 의무를 위반해서 어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면은 네. 형사 처벌이 됩니다. 2년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고 또 벌금도 당연히 이제 부과가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 사건과 같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반려견을 물었거나 다치게 했거나 아니면은 죽음에 이르게 했을 때 그때는 사실상 이렇게 상해라든지 이런 걸로 처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 법률이 아직까지 생명을 가진 동물이라고 해도 어떤 재물이라든지 사람의 소유물 정도로밖에 인식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명을 가진 동물이 죽었다 하더라도 단순히 재물 손괴죄 정도로밖에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심지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재물 손괴죄는 과실의 재물 손괴는 처벌하지 않아요. 어떤 확실한 고의가 있는 사건만 처벌을 하기 때문에 과실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경찰에서도 견주의 과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입증하기 어렵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로트와일러 견주의 대응이 오히려 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고가 났는데 솔직히 말해 입마개를 하지 못했다. 밤에 나갈 때는 아무도 없으니 걔를 편하게 좀 해주고 싶어서 안 보일 때는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까지 말씀 목줄도 사실 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 발언이 더 논란된 것 같은데 내가 죽더라도 내 개는 절대 안락사를 시킬 수 없다. 이런 반응을 보여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현주 의원님. 네. 견주의 반응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공동체지 않습니까? 공동체라는 거는 상대방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을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할기어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동네에 사시면 기본적인 예의고 이 주변 이웃에 대한 어떤 기본 상식인데 저는 이렇게 뭐 내가 죽더라도 내 개를 안락사 못 시킨다는 그러니까 자기 중심밖에 모르는 거죠. 아니 자기는 키우면 좋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위협을 느끼면서 같은 동네에 산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무인도에 가서 사셔야죠. 근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아까도 이제 그 변호사님이 관련 법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요, 이 관련 법들이 굉장히 더 엄격합니다. 네. 특히 맹견에 대해서는 이게 거의 어떤 면에서 보면 살인의 어떤 그런 흉기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 또 키우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게 어떤 이런 사고가 지금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저는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과태료 300만 원 정도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저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저것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살고 계시잖아요. 이미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인천 대청도의 작은 마을에서도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자견으로 불리는 차우차우가 문제가 된 건데요. 영상 보면서 같이 말씀 나눠보시죠.
여성이 휴대전화를 보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흰색 개가 저기 나타나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달려와서 개를 떼어내려고 했지만 여성은 손목과 허벅지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골프채까지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피해자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내려가는데 주인이 야야 하더라고 그랬는데 이미 걔는 와서 나를 뭐 물고 아프다고 뛰려고 여기 또 물고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이게 지금 몇 번째인데 이 동네에서 지금 다 질겁을 해가지고 공포심 때문에 지금 사람이 데이지를 못하고 바지가랑이 물려가지고 내가 개를 발로 찼다 그래? 그 다음부터 나만 보면 그냥 자네들은 게 골프차를 갖고 다니지. 개가 무섭게 생겼어. 얼마나 큰지 몰라. 사람을 물어서 안 죽으니까 다행이었어. 평론가님. 네. 최근 3년간 이런 사고가 최소 5번 이상 있었다. 주민들은 그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아예 개를 섬에서 내보내자 이런 선언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전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주인의 견주에 자신의 개 사랑 알겠어요. 하지만 문제는 민폐를 끼치지 말아야죠. 여긴 심지어는 위해의 위협까지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약간 엇갈리는 얘기가 있어요. 저 차우차우가 사람을 문 그 개는 이미 동물보호소로 보냈다. 근데 개가 여러 마리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개들은 공격하지 않았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리를 저는 개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뛰어내리면서 이 주민들을 위협하겠느냐.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주민들의 입장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경찰, 공권력이라도 좀 나서서 이걸 조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차우차우가 맹견 5종에 안 들어있어요. 저는 맹견 5종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심지어 이 유명 연예인의 개가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 물어서 사망한 일도 있었는데 프렌치 불독이에요. 맹견에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로트와일러 정도 들어있고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또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그리고 하나 도사견. 굉장히 우리가 무서워하는. 요것만 맹견이다 보니까 저희 아이 어릴 때 보면 치와와도 뭅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작은 개라고 안 무서운 게 아니거든요. 조금 저는 이 맹견과 개 공격성에 대해서는 견주도 주의해야 되지만 조금 법적으로도 또 촘촘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늘 듭니다. 네, 변호사님 뭐 앞서 보신 두 영상 공통적으로 이제는 개가 흉기가 됐고 같이 사는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뭐 아무리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좀 물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단순히 지금 재물 손괴 여부만을 따지다 보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때 사실상 경찰의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걸 좀 초기에 개입을 해서 이 문제가 사실 뭐 사람의 뭐 사상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또 지금 부과하는 동물보호법상 과태료 기준도 상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낮기 때문에 사실 뭐 과태료 내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좀 맞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외출할 때 견주들 꼭 목줄하고 입마개 하는 그런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더 꼭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한 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네, 평론가님 지금 저희가 주제를 송혜교, 현빈, 재교제 이렇게 잡아봤는데 오늘 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두 분의 이름이 계속 올라오길래 어떤 뉴스인지 눌러봤더니 두 분이 다시 연애를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사귀었었다. 하지만 그 모든 논란은 사라진 거죠. 연예인들의 열애설은 이제 종종 뭐 떠오릅니다만 사실 송송 커플로 유명했었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이제 결과가 있잖아요. 하지만 뭐 우리 팬들은 이런 일은 뭐 우리나라에서 이혼이 이제는 아주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고 성격 차이든 맞지 않으면 또 자신의 길을 가는 거니까 그러면 송중기 씨 송중기 씨대로 송혜교 씨는 송혜교 씨대로 배우로서 이제 계속 좀 성취해 주길 바라면서 응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건 현빈 씨와 송혜교 씨가 다시 교제하고 있다. 근데 약간 특이한 것은 재연애, 재열애 이런 제목이 붙어서 이런 게 뜨면은 제일 그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진위 논란입니다. 그렇죠. 정말 사실이냐? 예. 저도 궁금합니다. 네, 평론가님 그래서 저희가 좀 살펴봤더니 사실 네. 그 두 분이 소속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소속사 모두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네, 못박아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네티즌들이 믿어주느냐. 항상 그 이후에 열애로 확인된 커플들도 초기에는 항상 부인했다. 결코 아니다. 그래서 지금 결코 아니라고 해서 결코 아닌 커플이 대부분 제일 많고요. 또 결코 아니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슬며시 사실은 알아가는 관계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정말 이런 경우는 예단하기가 전 너무 어렵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연예계 소식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구라, 남희석 두 사람의 이름도 계속 며칠째 실시간 검색에 올라오고 있는데 남희석 씨가 김구라 씨를 저격하는 글을 올린 게 그 발단이었죠. 제가 시를 보면 지금 남희석 개그맨이 이제 지난달 29일에 김구라 씨가 게스트 발언이 입맛에 맞지 않으면 등을 돌린 채 인상을 쓰고 있다. 참 배려 없는 자세다. 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이걸 지웠었는데 또 바로 다음 날 다시 글을 올려서 갑자기 이런 글을 올린 게 아니다. 몇 년 동안 지켜보다가 고민 끝에 남긴 글이다. 이렇게 하면서 망신당하고 밤에 자존심이 무너져 찾아온 후배를 봐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글을 다시 올렸어요. 이현정 이건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제 남희석 씨가 이제 라디오 스타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김구라 씨가 이제 연예인들 한 4명 초대해서 여러 가지 토크를 하면서 뭐 재밌는 이야기 하면은 이제 뭐 아주 하는데 또 재미없는 이야기 하면 또 이렇게 돌아서 땀는 이야기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초대된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시청자들의 어떤 눈길을 잡을까라고 이제 뭐 자기가 열심히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남희석 씨가 예전에 한번 출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다른 후배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김구라 씨가 이제 이게 진행을 이제 하다 보면 재미가 없으면 바로 이야기를 끊어버린다든지 또 쳐다보지도 않는다든지 뭐 또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막 계속 이제 이렇게 한다든지 그것 때문에 이제 출연한 사람들의 좀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걸 본인이 이제 그동안 꾹꾹 참아오다가 이제 이 글을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 보면 저게 이제 그 상황에 대한 이제 아마 본인의 김구라 씨의 캐릭터일 수도 있고 또 이제 나갔던 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자기는 기대하고 나갔는데 좀 재미없는 이야기 한다고 해서 갑자기 진행자가 얼굴을 돌려버리고 이러면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주변에서 이야기하니까 아마 그런 글들을 올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구라 씨 측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시면 김구라 씨는 출연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가 지켜본 김구라 씨는 절대 무리한 MC가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 저 서혜진 변호사님, 네티즌 의견은 좀 감론을박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뜬금없다 이런 주장도 있고 공감한다 이런 반응도 있는데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사실 정확한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을 두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 사실 저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저분 남희석 씨도 어떤 부분이 문제였고 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혀주지 않아서 저희가 뭐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은 그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대중의 관심과 또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종종 이제 불거지죠. 근데 그렇다면 그럴 때마다 사실 대중들은 좀 피로감을 느끼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근거 없는 다른 얘기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그런 일이 좀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두 사람이 좀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좀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과 별개로 어떤 연예계의 뭐 서열 문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수 문화 이런 것들도 약간 관련이 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좀 연관이 있다면 좀 짚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연예계 소식까지 발빠르게 짚어봤는데요.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